안녕하세요. 칼라TV입니다. 5월 첫 번째 영상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난 4월은 참 힘겨운 한 달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정부가 돈을 푼다고 하지만 급한 불 끄는 정도라서 일상에서 수고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아예 봉쇄되어 있는 상황이라 막막한 그런 한 달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5월 들어서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로스앤젤레스도 빠르면 수일 내에 봉쇄령을 완화하는 조치를 검토한다고 하니까 좋은 소식 기다려 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그리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내용인데요. 바로 미국의 극단적인 분열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CNN을 보시는 분들과 박스뉴스를 같이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희 생업상 같이 보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보면은 이게 같은 나라에서 방송이 되는 뉴스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철저하게 배치되는 논조인데요. 지난 30년 세월 동안 미국에 살면서 제가 봐온 미국은 더러 이기적이고 개인적일지는 몰라도 적어도 국가적인 재난이나 위기 앞에서는 하나가 되는 저력이 있었습니다. 그게 미국의 위대함이었고 이 거대한 땅덩어리를 유지하는 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이라는 세계적인 대재앙 앞에서의 미국은 철저히 진영 논리에 함몰되어 있는 형국입니다. 제가 지금 오버하는 건가요? 오버하는 게 아니라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예전에는 당파의 정쟁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요. 유권자들의 선택이 정치인들로 하여금 분명한 노선 표명을 요구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벌어지는 선거 유형을 보면 공화당이라고 다 우파는 아니고 민주당이라고 다 좌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도 중도적인 입장의 의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합리적인 중도라고 불리는 의원들이 유약하고 또 기회주의적이다라는 오명 아래 선거 때마다 떨어져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당의 지원 여부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유권자들의 선택이 그런 상황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최근에 가장 충격을 받았던 선거가 2년 전이었죠. 2018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캘리포니아주 연방 하원 의원에 도전했다가 민주당에서 내세운 길 시스네로스 후보에게 1.6%포인트 차였나요? 그렇게 석패를 한 영킴 의원의 패배였습니다. 영킴 전 의원이 어떤 인물인지 아는 분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1990년이었죠. 친한파로 알려져 있던 에들로이스 하원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정계에 입문하게 되고요. 그쪽 경험이 30년입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공직 출마, 정치, 기업, 사회봉사 분야에서 눈에 띄게 활약한 여성 4명을 지목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공직 출마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영킴이 선정이 됩니다. 물론 이 선정은 영킴이 선거에 패배한 다음 해에 이루어지는데요. 이 패배한 여성을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다룰 만큼 영킴의 역량은 공화당 내에서는 물론이고 미국 정계에서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그런 영킴을 꺾었던 상대가 누군지 다 기억하시죠? 일단 정치 경험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천하고요. 눈에 띄는 이력이 2010년에 로또에 맞았죠. 복권에 2억 6,600만 달러에 당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장학재단 등의 비영리 단체를 운영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민주당 간판을 걸고 나오는데 사실 이 사람도 2008년까지는 공화당 소속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민주당으로 당적을 바꾸는데 그 이유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저는 그 결과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냥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건데요. 말씀드린 에드 스미스 전 하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1992년 이후에 13번이나 연속으로 연방 하원에 당선된 인물이죠. 2016년 대선 당시에 에드로이스의 지역구에서도 힐러리 표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하원 선거에서 15% 포인트 차이로 당선될 만큼 입지가 대단한 인물입니다.
친한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의회 내의 지한파 의원 모임인 이 코리아 코커스의 공동 의장을 맡았던 인물이고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보여왔던 사람입니다. 위안부 결의안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고 결의안이 통과된 10주년 행사에서는 일본의 공식 사과를 요구한 인물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런 행보가 가능하게 만들었던 인물이 바로 영킴이었습니다. 에드로이스가 정계를 은퇴하면서 후계자로 지목한 인물이 영킴이었고 그 지역구인 오렌지 카운티는 뭐 다 아시다시피 한인 수십만이 모여 사는 밀집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낙선하고 싶어도 그것도 참 낙선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당시 선거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을 취재하기 위해서 저도 현장에 가 있었는데 당연히 뭐 샴페인 터뜨리고 환호성이 터지겠거니 예상을 했습니다만 결과는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입니다. 이 낙선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이제 영킴이 공화당 후보였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 거죠. 당시 유튜브에는 혹시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영킴에게 투표하지 말라는 영상이 올라옵니다. There's frustration. You're just a Republican imitation. Are you seeing what you do? I think you're confused. You're against women, freedom, having the right to choose. Your skin is like Donald Trump. 투표하지 말라는 이유라는 게 뭐 근거도 없고 이유도 없고 뜬금없이 영킴이 트럼프와 같기 때문이라는 거죠. 트럼프의 꼭두각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후보는 트럼프와 똑같다라고 몰아가는 그런 영상입니다. 이 영상이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 6,300뷰를 기록하고 있는데 많이 안 본 걸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캘리포니아 39지구 유권자들의 선택은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래서 30년 정치 역량을 가진 영킴이 로또에 당첨된 게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일천한 경험의 상대방 후보에게 패배를 하죠. 왜 유권자들은 이런 선택을 하는 걸까요? 물론 그분들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어떤 분들은 영킴이 한인이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는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영킴은 선거 내내 제가 아는 한 자신이 한인이니까 또 자신이 여성이니까 한인 여성분이 또 여성 여러분이 자신을 찍어달라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인 유권자들이 판단할 때 제가 일을 잘할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시면 찍어달라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게 제가 영킴에게 주는 크레딧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도 뭐 이제 한인이라고 막 찍어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계에 진출해서 한인을 위해 일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요구가 어렵게 정계에 진출한 한인 정치인들에게 족쇄가 되고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을 전문가들은 분명한 입장 표명이 안 되는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에게 외면받는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극우거나 소위 극좌가 아닌 합리적인 중도로는 자기 편을 끌어모으기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분석을 이해하신다면 왜 트럼프가 저토록 이해가 안 되는 말과 행동을 거침없이 해대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편만 잘 관리하고 내 편들이 제대로 투표만 하면 재선된다는 계산에서겠죠. 그 내 편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고 내 편이 하고 싶어하는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행위는 사실 뭐 그 전 대통령도 자유롭지는 못한데 뭐 그 얘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분열을 트럼프가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트럼프는 그 분열을 이용을 했던 거죠. 아시다시피 미국은 양당 제도입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유권자의 선택에 따라서 백악관의 주인도 되고 상하원을 점령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정파가 갈릴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언론에서는 트럼프의 당선이 배우지 못한 저소득층 백인 시골 노동자들의 표 덕분이라고 분석하고는 했었죠. 근데 그 분석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됐었는지 모르겠지만 저소득층 백인 시골 노동자들의 표가
대통령을 만들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많다면 미국의 인구당 GDP는 아마 한국보다 못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그리고 이게 잘못됐다고 인식하는 제 판단은 옳은 걸까요? 이런 분열이 당연한 거고 그걸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제 생각이 잘못된 건 아닌지 솔직히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예전에는 정당이 나서서 정치인이 나서서 대중을 선동하고 자기 편을 만드는데 몰두를 했다면 이제는 그 선동의 방향이 내 편이 되라는 게 아니라 저쪽은 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는 거죠. 내 논리가 좀 빈약하더라도 상대방의 논리를 따르는 것은 적의 입장에 동조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에 전염됐다가 트럼프가 그렇게 찬양을 했다고 하나요?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복용하고 회복된 미시건주 민주당 여성 하원 의원 캐런 같은 경우에 캐런 위셋인가요? 트럼프에게 백악관에서 땡큐 전한 건 알고 계시죠? And I thank God that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mentioned that drug because it did save me. 이 사람이 백악관에서 트럼프를 만나서 감사 인사를 한 걸 두고 민주당 내에서는 견책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캐런 의원은 부끄러운 처사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은 침묵하지 않을 거라고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적을 만나서 감사를 전한다는 건 적을 이롭게 하는 일이라고 보는 거죠. 이게 요즘 우리가 목도하는 현실입니다. 민주당만 그러는 건 아니고 공화당도 마찬가지겠죠. 정당도 양쪽 끝으로 갈리고 거기에 유권자들도 노선이 분명한 사람들만 뽑고 그러면 중간에 남아나는 정치인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재선을 원한다면 결국 자신을 뽑아준 사람들의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하는 건 이겁니다. 정치인이 선동한다고 대중이 현혹될 만큼 개돼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대중의 입장 표명이 정치인들보다 더 분명하다는 거죠. 정치인들이 선동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중의 그런 입맛을 맞추느라 이 사람들이 전전긍긍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은 더욱 커지는 형국입니다. 2016년도에 나온 자료에서도 벌써 그 조짐은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제목 자체가 서로에 대한 적개심이 사상 최고라는 타이틀로 뽑았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에 대해서 갖는 자부심은 민주당이 더 높은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각각 상대방 하는 걸 보면 불안하고 염려되고 또 그런 감정을 넘어서 화까지 난다는 거죠. 이런 적개심과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2016년 조사만 해도 벌써 반이 넘어요. 그 열받아 하는 비율은 점점 상승하는 중입니다. 저것들 하는 짓거리를 이해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리오픈 시기를 두고 그 대중들은 길거리로 나와서 각자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열어라, 저쪽은 안 된다. 정치인들은 자신의 신념보다는 정파와 이익에 따라서 각자의 주장에 반응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정치하는 사람들을 너무 폄하하고 있나요? 이 MBC와 월스트리트저널이 최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이런 차이는 정당에 따라서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셧다운과 관련된 질문에서 민주당원의 77%는 경제 문제보다 코로나19 확산을 더 우려한 반면에 공화당원의 48%는 경제적인 피해를 더 우려했습니다. 이 통계가 맞다면 셧다운 해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민주당원일 확률이 높다는 거고요. 리오픈하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공화당원일 개연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셧다운을 풀면 안 된다를 그저 개인의 의견으로 들을 수 있었어요.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근데 지금은 그게 개인 의견으로 들리지 않고 집단의 주장으로 들린다는 거죠. 미국에서 공화당도 민주당도 아닌 무당파라고 밝히는 사람들의 비율은 대략 40%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화당원이나 민주당원보다 이 무당파, 인디펜던트의 비율이
더 높다고도 볼 수 있지만 반대로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어떤 노선을 선택한 비율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높다는 해석도 가능하겠죠. 그러나 정말 무당파가 40%일까요? 여론조사 결과는 그것조차도 의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자들은 미국 내 진정한 무당파는 10% 정도일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신을 공화당 쪽과 민주당 쪽에서 어느 쪽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여론조사는 민주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희한한 건 이런 민주당의 이념에 진저리를 치고 텍사스 같은 공화당 성향의 주로 이주한 사람들조차 정작 텍사스에서 선거를 할 때는 투표를 할 때는 민주당적인 그런 판단으로 표를 던진다는 거죠. 이런 성향에 대해서 요즘 학자들 사이에서는 연구거리로 분석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거기와 관련된 조금 자세한 얘기는 제가 지난번에 했던 영상 클립을 잠깐 걸어놨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김영준의 개인 생각이 저렇구나 하고 들으셨는지 아니면 저 친구도 어느 노선에 함몰되어 있네 하는 생각이 드셨는지요. 이 시대에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예전에는 속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안다고 어디 가서 생색 내려는 것도 아니고 칭찬받으려는 것도 아니고 이 어수선한 시기에 정말 눈 크게 뜨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고 다짐하는 건 속지 않기 위해서였죠. 모르면 당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SNS의 발달로 정보가 범람하는 시대일수록 내가 모르면 또는 잘못 알고 있으면 그 정보에 당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생각이 또 조금 바뀌었습니다. CNN도 보지만 팍스도 봅니다. 그런데 CNN을 봐도 팍스를 봐도 공중파 방송을 본다는 생각보다는 돈 들여서 잘 만든 유튜브 채널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고 유튜브 방송을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공중파 방송 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도 CNN만 보고 있으면 또는 팍스만 보고 있으면 확증 편향의 오류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오류에 빠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봅니다. 이유는 한 가지인데요. 제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제가 틀릴 수도 있다는 불안이 다시 공부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정보가 틀린 정보가 아니기만 바랄 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무거운 얘기, 심심한 얘기, 재미없는 얘기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